예,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감찰 무마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원이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죠. 구속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돈 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 대가성은 좀 부인했던 것 같아요. 영장 발부 사유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도 유재수 전 시장은 본인이 이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다만 그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다퉜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융정책국장으로 있던 당시에 자산운용사, 바로 본인이 피감을 하는 그런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들 4곳으로부터 항공권, 그리고 자녀 유학비 등 한 5천여만 원을 지금 받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뭐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 직위와 또 이 공여자 간의 관계 등을 좀 종합해 봤을 때는 대가성이 없다라고 좀 단정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묵시적으로 이제 대가성을 인정하는 게 판례 태도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비교적 좀 짧은 시간 안에 영장 발부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새벽에 발부될 거 아닌가라는 예측이 그렇죠. 나왔지만 한 어젯밤 9시 50분쯤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법원 설시도 범죄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치밀하게 수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특감반의 감찰을 받은 후에도 업체로부터 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 검찰은 좀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감찰이 착수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금품을 수수할 수 있었느냐, 이런 어떤 배후에는 어떤 비호 세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검찰은 좀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윗선이라고 지목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든지 당연히 좀 수사가 더 전개가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뭐 표창장을 본인이 또 이제 어떤 업체한테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다 무시하고 줬다, 뭐 이런 또 새로운 의혹들, 동생 또 뭐 취업 비리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좀 수사가 진행될 걸로 그 부분은 전망됩니다. 이번에 영장 발부하는 영장에 들어있었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예, 아마 예. 계속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 방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관련 개인 비리 의혹도 있지만은 이게 감찰 무마 의혹이 어느 선에 지시가 있었는지 또 그 부분,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때 그런 부분까지 수사가 좀 겨눠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개인 비위에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 왜냐하면 계속 영전을 2번씩이나 거듭했던 부분 때문에 이게 권력과의 어떤 좀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검찰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인걸 지금 특검 반장 그리고 이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점점 이 윗선으로 이 수사를 겨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왜냐하면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예, 예. 이 어떤 혐의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하고 소환 조치할 걸로 보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은 사실 개인적으로도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만약에 관련해서 이제 진술을 거부할 상황은 없을지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아마 진술 거부권을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있을 땐 계속 행사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본인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이 수사에 있어서는 이미 부인 정경심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은 아무 관여한 바가 없다, 몰랐다라고 일관하고 있어서 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약간 빗나가는 진술을 하거나 하면 검찰에 굉장히 좀 표적 대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에까지 악영향을 미쳐서 아마 진술 거부권을 고수할 걸로 보이는데 이 혐의는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비위 사실이 조금 좀 구체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기소가 되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맞아요.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2번 조사를 받았고요. 3번째 조사 소환 시기가 언제일지 관심인데 몇 번의 조사를 거쳐서 과연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아들 입시 비리 의혹 관련해서 이번에 부른 다음에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마 검찰 측 내용인 것 같아요. 앞으로 신병 처리 언제쯤 또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검찰도 처음에는 이제 영장을 청구할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을 걸로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이미 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이인이 확보된 상태고 부부를 동시에 이제 구속 수감하는 거는 좀 전례가 없기도 하고 이제 일상적이지도 않기도 한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예. 게다가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장 청구도 좀 적극적으로 종전의 입장보다는 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검찰이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오늘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예, 대법원이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 2심에서 다시 하라, 즉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있었던 대법원 판결 중에 전 국정원장 3인에 대한 특활비 사건도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특활비 35억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또 그동안 1심에서 했던 판단과 어떻게 좀 달라질지는 일단 파기 환송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 취지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손실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국고손실죄는 이 회계 관계 직원이 국고에서 횡령 배임 등의 죄책을 저질렀을 때 이제 성립합니다. 검찰이 이 죄명으로 기소한 것은 왜냐하면 일반 횡령죄가 아니라 이 죄명으로 기소한 것은 이게 법정형이 더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손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계 관계 직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 청와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활비를 제공했을 때 국정원장의 지위가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해야 되는데 1심은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형이 더 높은 국고손실죄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라고 했지만 이게 항소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징역 7년에서 다시 5년으로 감형된 게 그런 이유에 예, 감형도 됐고 추징액도 줄었고. 왜냐하면 일반 횡령죄는 특경가법을 적용하더라도 법정형이 국고손실죄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교통정리를 한 건데 파기환송의 취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아마 횡령으로 의율한 건 좀 잘못됐다. 국고손실죄로 이제 의율함이 타당하지 않냐는 취지인 걸로 좀 그렇게 판단됩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납받은 특활비가 뇌물이다. 국고손실죄도 인정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해서 2심을 다시 하라라고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심에서 다시 이걸 재판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연 회계 직원이냐. 근데 이제 국정원장이라면 사실 회계관계 직원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다만 이 부분을 다소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했을 때 예산의 최종 집행자고 결재권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공직의 어떤 엄중함을 생각했을 때 국고손실죄로 판단하고 그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게 맞지 않냐라고 대법원이 설시한 걸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좀 할게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좀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고리 3인방 관련해서도 탐인방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나왔고요. 아까 말했던 국정원장 3명에 대해서는 역시 파기환송심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재판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어제 열렸던 겁니다. 많은 분들 경악했던 사건이죠. 22명의 사상자를 낸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이 어제 열린 1심인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법정 최고형 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검찰도 구형을 그렇게 했고요.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 이유가 있을 듯합니다. 어제 이제 법원의 판결 설시를 보면, 그러니까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정신장애가 있는 거는 인정된다. 하지만 범행 수단, 그 범행의 중대성, 그리고 범행 이후, 전후 이렇게 보인 행동을 봤을 때는 심신미약을 좀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범행 당시에 그 인화물질을 갖고 있었고 흉기 또한 소지하고 대단히 선별적으로 이 피해자에게 급소를 공략해가지고 살인죄에 이른 부분을 이게 정말 심신미약, 조현병으로 인해서 본인이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이른 범죄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배심원들 9명 중에 8명이 사형 의견을 냈고요. 재판부가 이걸 좀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사형이라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범행의 중대성과
판사가 이 이후의 사정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게 봤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형이 확정된 건 사실 2016년도 그 GOP 사건, 그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 자체는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인득은 아마 항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그러니까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지만 재판부가 또 그 판결에 참여한 이 배심원들의 의견, 물론 구속성은 없지만 이게 참고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사형을 선고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계속 조현병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변호인 측. 그런데 이번에 이 안인득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 국선 변호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이 아마 맡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서 뭐 국선 변호인이야 뭐 사선 변호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선 변호인이 뭐 순차적으로 맡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변호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을 것 같고 최후 진술에서도 뭐 변호인이 했던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인득과 말다툼을 벌일 정도로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마 변호인으로서도 이 사건에 임할 때 굉장히 좀 많은 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기록을 보면 또 잔혹한 범행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사건 범행 당시에 그런 잔혹함이 뭐 사진이나 증거로서 굉장히 좀 현출이 많이 되고 그거를 목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과연 이렇게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변호하는 게 맞겠냐라는 좀 고민, 인간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변호인으로서의 어떤 의무에 충실했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선고 당시에도 예. 방점이 이걸 나도 맡기 싫었다에 있었다기보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호를 받아서 이런 정황이 있으니 좀 감형을 해달라고 좀 읍소한 게 아닌가. 그래서 방점이 좀 뒤에 찍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안인득이 기소된 후에 직접 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참여 재판을 하면 보통 이제 뉴스에 왜 이렇게 판사가 양형을 가볍게 여기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국민참여 재판으로 하면 예. 배심원단 의견이 실제로 법관이 판결을 하는 것보다 다소 좀 양형이 낮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선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노린 게 아닌가. 본인이 이제 병력이 있다는 점은 이제 객관적으로 현출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범행 자체를 다툰다기보다 이건 양형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했지만 결국엔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모든 형사 사건이 이게 국민 참여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네. 조건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청하고 수용하는 게? 네, 국민참여 재판은 피고인의 의사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한테 의사를 묻지 않아서 그냥 넘어간 경우에는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파기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꼭 피고인 당사자한테는 그 절차 보장에 대한 고지를 하고 그 절차 보장을 또한 이제 그 안내해주고 보장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재판부가 그걸 반영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맞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